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를 뵙다 보면은 저희가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전기 자극을 이용한 뇌신부 자극 수술을 많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냐, 그리고 어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냐, 그리고 이 치료에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수술은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한번 어떤 원리로 이런 치료가 되고 이 뇌신부 자극 수술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오늘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신경외과에서 저희 정형외과 신경외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뇌신부 자극 수술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면 신경외과 수술의 발전의 역사를 조금 저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전기가 과연 신경 또 뇌조직과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 방법이 수술에 적용이 됐냐, 그리고 이 뇌신부 자극 수술은 도대체 언제 이게 수술법이 확립이 돼서 어떤 데 응용이 되고 있냐, 그리고 과연 뇌신부 자극 수술의 미래는 우리 인류의 건강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 이런 순위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수술의 발전은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외과 수술의 역사는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사시대 때부터 뇌수술과 비슷한 그런 처치를 우리 인간들이 해오긴 했었습니다. 신경계 수술이 발전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1985년대에 렌트겐에 의해서 엑스레이가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것이 서양 의학에서는 정설입니다. 본격적으로 신경외과 수술이 유럽과 미국에서 초보적인 단계지만 시작이 됐던 것은 1929년에 엔지오라고 뇌혈관 촬영 수술이 발전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요 1927년에 뇌혈관 조영술을 개발하신 분이 모니츠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고, 이분이 우리한테 좋은 역사, 흑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 정신외과 수술, 사이코서저리라고 하는 것도 이분이 처음으로 개발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대적인 의미 또한 현대적인 의미의 신경외과 수술의 발전은 1970년대에 개발된 CT, MRI 때문에 시작이 됐고, 실제 CT하고 MRI가 개발이 된 것은 70년대지만 우리나라에 보편화된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이후에 이 장비가 보급이 되고 신경외과 수술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참 여담이지만 80년대 제가 전공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신경외과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CT하고 MRI가 없는 병원이 많았기 때문에 뇌혈관 촬영술을 근거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촬영은 볼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 보험수가 코드에 아직도 잡혀 있는 진단적 개두술이라는 그런, 지금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그런 수술 코드도 아직도 이 진단 코드에 잡혀 있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술 방법, 진단 방법이 때문에 수술 방법뿐만이 아니라 뇌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들이 많이 됐고, 이걸 일일이 잘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말하자면 오가닉, 어떤 기질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뇌질환, 뭐 어떤 뇌종양이 있다든지 혈관병이 있다든지 뇌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형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정신외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울증이나 강박장애나 정신분열증이나 또렛이나 이런 수많은 종류의 정신질환 자체가 뇌질환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 아직 이런 질환의 상당수는 치료 방법이 아직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더 개발을 해야 되는, 즉 우리 인체 내 장기 중에서 다른 장기하고 달리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이 가장 많은
부위가 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기 보이는 것이 CT고 가운데 보이는 것이 MRI고 이쪽에 보이는 것이 PET이고 또 아래에 보이는 것이 fMRI 또 여러 가지 그 기법을 이용해서 신경계 회로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뇌 질환에 대한 또 뇌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긴 됐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사시대 때부터 이런 수술이 시작이 됐고 이건 아메리칸 인디안이 그 수술을 하고 뇌 수술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물론 치료 목적이 아니라 정신병이 있거나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술적인 목적으로 그 어떤 인위적인 이런 치료를 했었고 이런 치료를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사망을 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최근에 들어와서 아프리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방법들이 과거에는 정신질환의 치료에 많이 응용이 됐던 것이라고 여기 역사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에가스 모니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49년에 뇌혈관 촬영술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은 이 포르투갈 의사신데 이분이 개발한 건 뭐냐면 이런 쇠꼬챙이가 나오는 그 일종의 막대입니다. 이 막대를 뇌에다가 넣어서 구멍을 뚫어서 넣어서 휘휘 저어서 뇌를 손상을 줘서 이분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것이 1950년대 심지어는 70년대 초반까지 미국하고 유럽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이 됐고 이 모니스의 대척점에 있는 미국에 있는 프리만이라는 이 가운데 이 대머리 되신 분이 프리만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 수술을 미국의 전역으로 이동 외과병원이라고 버스에다가 간단하게 수술 기구를 챙겨서 돌아다니면서 수술했고 이분이 수술했던 사람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을 수술했었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좀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마스크도 안 쓰고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 마스크도 안 쓰고 장갑도 안 꼈죠.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이렇게 그 아이스픽이라고 송곳을 갖다가 뇌에다가 박아서 뇌를 손상시켜서 정신질환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뒤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술을 어쩔 수 없이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CT나 MRI 같은 진단 기법도 제대로 개발이 안 됐고 환자들은 넘쳐나고 치료할 수 있는 퍼실리티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보면 마구잡이지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되고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소설도 탄생하고 그런 영화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60년대 이후로 저희 신경외과 의사들이 만든 전공이 정의기능 신경외과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3차원 구조에서 정확히 위치를 찾겠다는 거고 그렇게 찾아서 손상된 뇌 기능을 복원시켜서 병을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타겟팅을 정확히 해서 원인되는 부위만 우리가 제거하면 다른 데 손상을 안 주고 치료할 수 있다. 과거처럼 마구잡이로 송곳을 넣거나 이상한 꼬챙이를 넣어서 휘휘 져서 뇌를 손상시켜서 환자가 잘못하면 불구가 되거나 죽는 방법이 아닌 이런 방법들이 60년대부터 개발이 돼서 지금은 이 수술이 가장 꽃피우는 수술이 됐고 이 수술의 치료의 정점의 하나로 뇌신부 자극 수술이 현재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니스하고 프리만에서 이 프리만이라는 분이 하는 수술인데 제가 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기장치로 갖고 환자를 기절시킨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전기 충격기고 환자가 충격을 먹잖아요. 이렇게 충격을 먹어서 환자를 전기 충격으로 기절을 시키고 기절을 시켜서 환자가 기절해서 의식이 없어지게 되면 이거 보세요. 맨손으로 대충 얼굴을 닦고 그 다음에 송곳을 눈 옆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송곳을 집어넣어서 송곳을 망치로 집어넣어서 휘휘 젓는 이런 수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거 무지몽매한 아주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술 같지만 이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게 효과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정의기능 신경외과가 발전이 되고 뇌를 이해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정신외과 수술할 때도 전기 충격을 줬듯이 전기란 개념을 이해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전기를 통해서 치료뿐만이 아니라 뇌세포에서 나오는 전기 활동을 기록하고 변화를 측정을 하면서 뇌회로를 이해하고 뇌회로의 원리를 알게 됐던 겁니다. 이건 제가 20년 전에 잡지에 저희 쪽 분야 최고 잡지에다가 실었던 뇌회로의 모형도인데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이론을 갖다가 정립해서 낸 건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정교해지고 정확해져서 현재 수술 성공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마찬가지 방법으로 뇌 회로를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전기장치처럼 표시되어 있잖아요. 뇌의 시상하액이나 담창구라는 데가 가장 효과가 있다. 그래서 현재 파킨슨 환자, 이게 PD가 파킨슨 환자를 얘기하는 건데 파킨슨 환자는 이 부위를 전기 자극을 줘서 치료를 하면 효과가 좋고 이래서 현재 파킨슨 환자에 대한 뇌신부 자극 수술은 이 두 군데에 중점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극을 이용한 치료 방법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뇌신부 자극수뿐만이 아니라 신경외과, 정신과 또 신경과까지 많이 쓰고 있는 경두개 자극장치, 이것도 일종의 전기장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척추 자극장치,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을 좀 언급을 드리고 앞으로 미래에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또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뇌를 연결시켜서 뇌를 이해하고 정밀하게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사실 우리가 못 치료할 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문제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아직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정밀하게 또 정교하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의 하나는 뒤에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쓰려고 한다면 미세한 전극들을 갖다가 뇌에 넣고 그걸 갖다가 모니터링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지마비도 치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여러 가지 질환에 절단 환자든지 다 치료할 수 있는데 아직 그 기술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많은 것들이 또 현실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기하고 신경이랑 관계가 도대체 뭐지? 왜 그럴까? 이 그림 보시면 이 초창기 개발됐던 전기장치의 발상을 통해서 뇌를 자극을 해보겠다고 개발했던 장비입니다. 전기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위인전 전기에서 봤지만 그 미국 프랭클린 대통령이 1750년도에 그 번개가 전기라는 걸 갖다가 발견을 해서 그분이 피레친도 개발을 했던 거 우리가 다 역사에 알잖아요. 근데 이게 인체, 그 다음에 생체에 전기가 관계가 있다는 거는 이 갈반이라는 분이 1786년 프랭클린 대통령이 그 번개가 전기가 있다는, 전기로 됐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몇십 년 이후에 개구리 뒷다리에다가, 이것도 중학교 때 저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개구리 뒷다리에다 전기를 줬더니 죽은 개구리 뒷다리가 움직인다. 그래서 인체의 움직임에 전기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 갈반이 이분이 처음으로 밝혀냈고 이걸 통해서 실제 생체가 전기로 움직이고 이 생체의 전기의 정점에 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한 100년 정도 이후에는 사실 미국 유럽에서 수많은 기계를 가지고 온갖 정신질환, 두통 이런 걸 치료하겠다고, 이것도 하나의 선전입니다. 린스트롬이라는 회사에 나와 있는 전기로 치료하는, 두통을 치료하는 장비라고 1895년도에 선전하는 이게 그림인데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장비들이 나와서 팔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개구리 뒷다리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경세포가 뇌에서 말초신경까지 연결돼서 지나가는 데는 전기 활동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흘러가면서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손상이 되면 전기가 이상하게 흐르거나 과도하게 흐르게 되면 그것이 병을 일으키고 그것이 말초에부터 뇌까지의 모든 병의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흘러가는데 뇌에서 영향을 미치냐.
이 신경세포 하나 크기는 1mm도 안 됩니다. 1cm가 아니라 1mm도 안 되는 마이크론 단위로 30에서 40 마이크론 되는 아주 작은 신경세포의 말단에 그 신경 회로가 나와서 다른 데랑 연결이 되는데, 다른 데 연결되는 데를 그 시냅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냅시스를 거기에서 전기 자극이 되면 거기서 말단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파민, 아세틸콜린, 엔돌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뇌의 우리 여러 가지 기능을, 전기 활동을, 우리의 정신 활동, 그다음에 우리의 신체 활동을 만들게 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회로가 뇌 안에는 약 한 100조 이상의, 신경세포는 100억 개가 넘습니다. 100조 넘는 신경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 100조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컴퓨터로 구현한다면 인조인간이 만들어지고도 남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100조 네트워크를 아직 현대 의학기술이 아니라 공학기술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은 꿈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활동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뇌회로를 이해해야 되냐. 이런 신경세포에 있는데 아주 가는 전기 침을 꽂게 되면 이 활동에서 지나가는 전기회로의 활동들을 이걸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도 30, 40 마이크론이라고 했는데 이 전극도 그 정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걸 정글로면 신경세포가 지나가면 그 세포에 대한 활동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가 있고, 이건 제가 측정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경세포에 나오는 활동을 측정했더니 그거 같이 관련되는 근육의 활동도 측정할 수가 있고, 신경 활동이 활성화될 때 근육도 같이 활성화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치가 요새 단순화돼 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기 활동을 갖다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뇌신부자극 수술은 현재 어디까지 지금 발전이 돼 있냐? 뇌신부자극 장치가 처음 임상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보편화된 게 90년대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98년도에 이제 허가가 났고,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허가가 났고, 2005년도부터 보험이 돼서 현재 파킨슨, 수전증, 근긴장 이상증, 또 뇌전증, 통증, 또 일부 정신질환 환자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특수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특수한 장치를 갖다 머리에 고정시켜서 좌표를 정확히 찾아서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정확히 전극을 집어넣고 자극을 주게 되면 하나하나 신경세포를 우리 자극을 줘서 이 자극을 준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병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 저희 수전증 환자의 예인데, 비디오가 오래됐지만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에 첫 번째 했던,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수전증 환자입니다. 이분은 수술하기 전에 손떨림입니다. 수전증 환자는 특징적으로 물건을 들거나 또 주의를 집중하려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하게 손을 떠는데요. 이렇게 떠시던 분이 이게 지금 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에 이렇게 손을 떨시던 분이 이게 사실 이게 초상권 때문에 가려야 되는데 이게 전체를 다 가릴 수가 없어서 일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보시게 되면 기계를 지금 꺼 있는 상태입니다. 꺼 있는데 기계를 기계를 키면 1, 2초 지난 다음에 기계를 켰습니다. 1, 2초 지나고 나면 손떨림이 딱 멈춥니다. 지금 이제 기계를 켰습니다. 그렇게 손이 멈추고요. 멈추고 환자분이 물 따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바로 뇌신부자극 장치의 가장 획기적인 면은 과거에 저희가 수술하던 방법이랑 달리 기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서 환자한테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이 전혀 떨리지는 않잖아요. 물 따르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들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고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 뇌신부 자극술이 되겠습니다. 이분도 비슷한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초상권에 대해서 본인이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떠시던 분인데 최근에 했기 때문에 동영상이 훨씬 좋죠. 수술하면서 저희가 증상이 좋아지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술실에서 전기 자극을 주면서 실제 환자분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환자분이 이렇게 좋아진 거를 또 같이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수전증뿐만이 아니라 파킨슨 근기이상이증 환자에도 역시 잘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젊은 친구는 손이 자기가 조절이 안 되게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친구인데요.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자기가 조절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 친구는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생활하던 친구인데 근데 하고 나면 정상이 돼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동영상이 작동은 안 하는데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뇌신부 자극 수술을 하면 전극이 우리가 원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확대해서 보면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전극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또 MRI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수술이 정교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수전증하고 파킨슨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파킨슨 환자는 대부분의 증상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70%, 60%, 50% 이상이 호전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좀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근기장 이상증 환자들도 증상이 심했던 애들과 이렇게 정상이 돼서 이렇게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뇌신부 자극술의 현재고 저희가 현재까지 배터리 교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500명 넘는 환자를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럼 뇌신부 자극술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게 과연 지금 정도에서 멈출 건지 더 발전할 여지가 많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학생 때 배웠던 건데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방의 음과 양과 비슷합니다. 한쪽이 활성화되면 과도해지고 한쪽이 비활성화되면 너무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뇌의 그 시상하 핵이라는 부위가 어떤 손상이 되면 고양이가 끊임없이 먹어서 이렇게 돼지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부위가 손상이 되면 바싹 말라가지고 굶어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는 이건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토론토 대학팀이 악성 비만 환자를 치료의 목적으로 바로 요 부위에다가 전극을 집어넣어서 치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기적으로 결과가 고양이에서 본던 결과처럼 좋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독특한 걸 발견했습니다. 요 바로 윗부위에 우리 기억력 중추에 관계되는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가 자극이 돼서 이 자극만 주면 환자가 수십 년 전 기억을 해내는 걸 알고 그걸 통해서 그 새로운 임상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티브를 받아서 과거에 유명했던 닥터 하우스라는 드라마의 그 모티브로 해서 한 씬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인공한테 뇌에다가 아까 말한 그 시상하 핵에다가 전극을 집어넣고 그 전극을 집어넣고 환자 지금 넣고 있는 뭡니다. 아까 이게 진짜는 아니고 이제 드라마니까요. 그 프레임에 아까 씌워가지고 위치를 찾아서 전극을 집어넣고 전극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전극을 자극을 주면 본인이 자꾸 전극을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극을 줬더니 과거 기억이 생각이 나서 옛날에 자기가 누굴 만나서 얘기했던 것들이 좀 기억해내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황당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환자들한테 봐서 이걸 통해서 토론토 대학팀은 이걸 방법을 이용해서 치매를 치료해 보겠다고 임상 연구를 현재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거에 좀 반응을 좀 봐서 실제 주위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가 해서 치매지를 만든 다음에 치매지가 되면은 정상지는 이게 수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상지는 이게 하얀 게 쥐인데 물통에서 이 플랫폼이 여기 있습니다. 플랫폼에 있어야 여기 쥐가 살지. 쥐가 알아가지고 금방 플랫폼 요 근처에서 해가지고 플랫폼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치매쥐가 되면 이 플랫폼을 못 잡고 뱅글뱅글 돌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합니다. 쥐가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이 쥐는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찾지 못하고 이 치매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 일부는
기억력이 되살아진다는 걸 저희가 봤지만 실제 아직 안타깝게 토론토 대학에서 하고 있는 장기 결과가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과연 이 치매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뇌신부 자극 수술은 바로 이런 치매 치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도 상당히 많이 응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서울공대팀이랑 해서 아주 소형화되는 뇌신부 자극 장치를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도 쾌감 중추가 있는데 쥐의 쾌감 중추를 자극해서 쥐의 행동을 조절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쾌감 중추를 자극을 해서 우리가 원하면 쥐가 원하는 방향에 갈 때만 쾌감 중추를 자극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피겨 8으로 쥐가 움직이지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쥐를 전선을 이용해서 쥐를 자극을 해서 우리가 가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것은 무선 장치를 뇌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자극을 주면 왼쪽으로 가고 여기서 보처럼 오른쪽으로 가게 자극을 주고 가면 보상을 주면 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걸 통해서 쥐의 행동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것을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저희 쪽 분야 잡지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사실은 일반 국민들도 조금 착각을 하고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도 이거 저한테 문의도 좀 하고 그랬던 내용들입니다.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이잖아요.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실험했던 돼지 실험을 거쳐서 인체 실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봐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큰 전극을 아까 말했지만 상당히 많은 그 센서가 있는 전극을 갖다 놓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인지를 파악해서 치료를 하겠다. 근데 이건 지금 치료가 처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벌써 10년 전에 저희 팀이 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제가 사람을 한 게 아니라 쥐를 갖고 한 겁니다. 이 초소형 신경신호 쥐에다가 획득장치로 전극을 보내진다. 꽂고 쥐를 신경신호는 이 작은 기기를 통해 기록 분석되는데 것처럼 뇌의 신경신호 활성도에 따라 명령에 따른 응답이 결정되어진다. 보시죠. 이후 무선 음성 통신 명령을 장치를 주고 통해 쥐가 하면 스마트폰으로 쥐가 저희랑 전송되고 대화하는 강아지처럼 스마트폰의 되게 음성 됩니다. 기능을 통해 그리고 저희 같이 스파이크는 일했던 신영철 대화 교수님이고 앞에 가능한 있는 강아지가 되는 저랑 같이 것이다.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고준수 박사입니다. 이리 와. 혹시 다 부르셨나요? 그 말하는 것 같죠. 그래요. 바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게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의 하나인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을 하려면 아직은 프로세싱이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그냥 인체 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아직 제한이 있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그 1000개가 넘고 이런 전극을 넣으면 그 전극의 장기적으로 안전성이나 또는 영어로는 듀라빌리티라고 하는데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재의 문제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지나게 된다면 그런 전극에 대한 그런 내구성의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뇌신부 자극장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전극들이 개발돼서 우리 과거에 나왔던 600만 불 사나이 못지않는 그런 다양한 전기장치를 이용해서 뇌를 자극하고 뇌에 연결되어 있는 안구나 귀나 이런 데를 자극을 해서 우리가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가 그 청각장애 환자한테 청각 중추에다가 전극을 뇌신부 장치 같은 전극을 넣어서 귀 청각을 복원시키는 걸 했는데 그런 기술도 조금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신호를 갖다 획득하고 신호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날로 개발되고 있고 소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그 시스템도 그 시스템의 내구성, 그 다음에 안전성 이런 것들이 아주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 환자 자체가 안전성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을 환자의 허락을 받고 하고 있는 이런 수술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직 갈 길은 상당히 멉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제가 우리 여러 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저희가
그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뇌신부 자극 장치가 다양한 질환에 응용이 됐습니다. 이 록펠러 뉴로사이언스 인스티튜트라고 RNI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소장이 저랑 친한 그 교수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를 방문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 연구소를 이 록펠러 증손주가 800억을 기부하고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하고 웨스트버지니아 지역에서 도네이션을 해서 약 한 1,500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여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탑 클래스의 모든 저희 쪽 분야를 연구하는 퍼실리티를 갖다 놓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가 당장 돈은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당장 치료에 응용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하고 있는 기술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복지에 우리 의료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 친구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도 이런 센터를 만들고 싶은 꿈은 간절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데에 대한 저희 쪽 분야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대학에 가서 이 교수하고 같이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서 같이 일정을 했던 논의했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이걸 갖다 몇 번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가 요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5년 후 10년의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고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한 것이 중요성이 뭐냐 할 때 제가 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이정문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만화가인데 1965년도에 그러니까 1965년도부터 35년이니까 2000년인데 2000년대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를 만화로 그린 겁니다. 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전기 여기 전기차가 있고 소형 TV 전화기가 있고 그다음에 전파신문 이것이 인터넷 뉴스라고 얘기하게 됐고 무빙 워크 움직이는 도로가 있다. 로봇 청소기 또 원격으로 학습한다. 이거 좀 EBS가 다 하고 있잖아요. 원격 진료도 다 하고 있고요. 스마트 부엌도 다 마찬가지고요. 10가지를 했는데 달나라로 수학여행 간다는 건 아직 안 했지만 달나라로 부자들은 가고 있으니까 이분이 1965년도면 사실 저희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를 정도의 미래를 갖다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이 공대를 나오셨더라고요. 만화가시긴 하신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인터넷 서치해 보시면 이분 기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뇌신부 자술에 대한 제한은 많지만 우리가 더 노력하고 여기에 더 연구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뇌신부 자극장치로도 상당히 많은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제가 이거 이외에도 하고 있는 초음파 수술도 있고 줄기세포 연구도 있지만 그런 방법 하나하나가 다 합치게 되면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소위 말하는 난치성 신경계 질환의 상당수는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불과 30년 전에 폐암 걸리면 대부분 다 돌아가신다고 할 때 지금 폐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면역 치료제로 해서 치료가 되고 있는 거랑 같은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난치성 신경계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그런 시절이 멀지 않아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보고 또 하나 또 재밌게 봤던 거는 이 백투더 퓨처가 바로 과거에 가서 미래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인공이었던 그 마이클 제이 폭스 파운데이션 이 마이클 제이 폭스가 이 파킨슨 병이 걸려서 마이클 제이 폭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연구자들 연구비를 주고 제가 이분께 50만 불 연구비를 받아서 초음파 수술을 세계 최초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뇌신부 자극 수술이나 이런 공학의 발전 또 과학의 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난치성 신경계 질환도 다른 우리 인체의 질환처럼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날을 꿈꾸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냥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는 바람에 제가 한번 예행을 할 때는 45분쯤 걸렸던 것 같은데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성질이 급해서 항상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토끼님께서 저런 수술법을 고안한 사람이 왜 저런 걸 고안했나요? 처음 생각하게 된 배경이 배경이 궁금해요. 증명도 못할 텐데. 바로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엉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다가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걸 발견이 되고, 또 그런 데서 카타르스를 느끼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있고, 또 저도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의과학자가 되고자 했었습니다. 두 번째,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 예, 좀 이름이 좀 그러시네요. 파킨슨병과 뇌전증, 만성 통증 등으로 뇌신부 자극술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수술을 하면 약을 안 먹게 되나요?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뇌전증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 이 DB의 신분의 자극술을 하고 약을 안 먹게 되는 환자도 일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약을 줄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전에는 약을 먹어도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고 직업을 잃던 분이 직업을 찾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확률을 높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아직 뇌신부 자극술이나 초음파 수술이나 이런 게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된다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줄기세포나 앞으로 저희가 또 유전자 치료나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도 지금 허들이 많고 갈 길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게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창님, 네, 향후 뇌의 타고난 지능을 향상시키는 전기자극술도 개발될 수 있을까요?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이거 정말 재미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잘 된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실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칩에다가 메모리를 갖다가 우리 인류의 전체 거의 지식을 갖다가 집어넣고 뇌에다 집어넣어주면, 그건 반농담으로 얘기한 거지만, 그러면 이제 학교 갈 필요도 없어요. 태어난 다음에 조금 머리가 이제 커지고 초등학생쯤 되면 초등학교에서 예절만 배운 다음에 뭐 중학교 고학년쯤 돼서 자기가 전공하는 데 분야에 대한 칩만 심어주면 어떤 친구는 과학자가 되고, 어떤 친구는 엔지니어가 되고, 어떤 친구는 법관이 되고, 어떤 친구는 의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까지 가기에는 아마 적어도 50년, 100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시절이 오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인류가 사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AI가 개발이 돼가지고 하는 인조인간이랑 같이 될 때라고 생각하니까요. 다음에 신원아님께서 뇌전증 약물 치료 중 한 달에 2-4회 발작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뇌전증 환자 수술도 많이 했지만 발작이 어떠냐에 따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작이 전신 발작이냐, 의식을 잃고 완전히 거품을 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한 달에 한 번 해도 위험합니다. 넘어지면서 다치면 뇌출혈도 되고, 또 넘어지면서 다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냥 심장 뇌출혈뿐만이 아니라 욕조에서 그러게 되면 익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발작이 아니라 깜빡하는 그런 발작이라 그러면 한 달에 수십 번에도 환자가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뇌전증 약물로 해서 발작을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수술로 해서 발작을 줄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1차 원칙이고, 약물 치료를 안 될 때 수술도 고민해야 됩니다. 혹시 설명하신 치료법 등으로 CMT 같은 병도 향후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CMT가 제가 뭔지 잘 어떤 약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자라. 근데 지금 혹시 다시 쓰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이거 사르코마르투스 병이요. 이 병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역시 근기장 이상증 같은 병인데 유전병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자극을 하게 되면 증상이 일부 개선될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병 자체에는 아직은 아무도 시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유전자 치료법이나 줄기세포 치료법이 나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환청환시도 뇌신부 자극술로 가능한가요? 이거 중국에서 좀 했습니다. 정신분열증 때문에 환청환시가 보이는 환자들을 했더니 그거는 증상이 좋아졌다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과거로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리만이라는 사람, 모니스라는 사람이 과거에 정신분열증, 우울증, 다양한 정신질환에 했을 때 환청환시 같은 것들이 좋아졌던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환청환시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걸 하고 났을 때 다른 부작용 때문에 병변을 만드는 건 안 하고, 그다음에 뇌신부 자극 수술은 정신질환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나라별로 상당히 제한이 심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대에서 고주파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걸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학생들이 그거 갖고 데모까지 하고 사회 문제가 크게 돼서 동경대는 아직도 저희 전공이 없습니다. 동경대 병원에서는 앞으로 영원히 정의기능 수술 안 하겠다고 한 게 70년대입니다. 그런데 뇌신부 자극술은 그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하고 미국에서 지금 강박장애, 우울증, 그다음에 뚜렛 이런 일부 질환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응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정신분열증에는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도 하나의 숙제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청환시도 치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정부의 허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이런 데서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뇌신부 자극술로 해서 좋아졌다고 보고를 최근에 한 바가 있습니다.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LSD라는 마약으로 자기의 창의성이 컸다고 말하는 예술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뇌 자극으로 지능이나 창의성이 느릴 수 있나요? 이것도 아까 제가 일론 머스크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 관계되는 게 전두엽인데 전두엽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자극을 주면 좋아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 뇌 안에다가 전극을 넣는 거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뇌 밖을 갖다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TMS라든지 아니면은 밖에서 외부 전기 자극을 줘서 하려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성이나 윤리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 나라에서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일부 악덕기업, 우리나라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거 갖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데이터를 믿지는 않습니다. HD님께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자극술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전에 카타토니 스키조프레니아 환자에서 내 사례를 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중국 친구들이 했고요. 중국 친구가 아니라 동유럽에서도 했습니다. 동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아직 인권의 문제, 그 다음에 의료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유럽, 미국 같은 선진국 시스템 같이 이게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규제를 안 받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한테 해가지고 좋아졌다는 보고는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우리는 재현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게, 사실 또 반대로 말하자면 중국에 제가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중국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물론 과거 항우석 사태도 겪었지만 그런 조작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 데이터도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질문이 이제 많이 그래도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뇌신부 자극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파킨슨병 수전증, 근기상 이상증, 또 일부 뇌전증, 통증, 그 다음에 정신질환 중에서는 강박장애, 뚜렛에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가가 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증이 되냐는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과 의사들의 일관된 의견, 그 다음에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신하신 분들이 있다 그런다면 나중에 약물 치료가 안 될 때 외과적인 처치, 뇌신부 자극술도 물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신부 자극술도 출혈이 되면 마비도 오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실제 환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사회생활이 안 되고 직장생활이 안 되고 그러면 신중하게 뇌신부 자극술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환자가 정말
힘들고 사회생활이 안 된다면 시행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